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도시나 문명의 발달은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 같아요.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도 모두 강을 끼고 발달된 문명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큰 강이 흐르는 지역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상류의 기름진 흙이 강물에 실려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면 식량이 풍부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 자연히 문화가 발달하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역사에서 한강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있었지요. 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도시나 문명의 발달은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 같아요.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도 모두 강을 끼고 발달된 문명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큰 강이 흐르는 지역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상류의 기름진 흙이 강물에 실려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면 식량이 풍부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 자연히 문화가 발달하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역사에서 한강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있었지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행동을 약간 바꿈으로써 미래도 달라지는 영화 본 적 있지요? 네, 있어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역사적 사실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처럼 그때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있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이라는 말로 가정해보고 싶은 역사 속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신라의 통일에 대해 배우면서 만약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했다면 그 이후 한국의 역사는 아주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는 한반도 북쪽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도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우리 땅이 넓어졌을 거예요. 또한 강한 국력을 갖춘 고구려로 인해 한국 역사는 강대국의 역사로 자리 잡았겠지요. 한반도 남쪽에 있던 작은 나라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대동강 이남 지역만 통일을 한 반쪽짜리 통일에 그치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하는데 저는 신라의 통일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한국 역사의 최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아마 만주 지방 대부분이 우리 영토가 됐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구려는 전쟁을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려는 의식이 강한 나라였으니 통일 이후에도 전쟁을 안 하는 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계속하던 나라들은 결국 망하거나 약소국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100여 년간 평화의 시대를 맞은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실제로 신라는 그 시기에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면서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교과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행동을 약간 바꿈으로써 미래도 달라지는 영화 본 적 있지요? 네, 있어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역사적 사실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처럼 그때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있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이라는 말로 가정해보고 싶은 역사 속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신라의 통일에 대해 배우면서 만약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했다면 그 이후 한국의 역사는 아주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는 한반도 북쪽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도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우리 땅이 넓어졌을 거예요. 또한 강한 국력을 갖춘 고구려로 인해 한국 역사는 강대국의 역사로 자리 잡았겠지요. 한반도 남쪽에 있던 작은 나라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대동강 이남 지역만 통일을 한 반쪽짜리 통일에 그치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하는데 저는 신라의 통일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한국 역사의 최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아마 만주 지방 대부분이 우리 영토가 됐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구려는 전쟁을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려는 의식이 강한 나라였으니 통일 이후에도 전쟁을 안 하는 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계속하던 나라들은 결국 망하거나 약소국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100여 년간 평화의 시대를 맞은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실제로 신라는 그 시기에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면서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교과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집회에 등장한 인물들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 한국은행이 처음 만든 지폐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폐에 나온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1960년 이후에는 전 국민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경제개발이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예금 통장을 들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고 군인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실림으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지폐에 등장합니다. 또한 5천 원권에는 아들 이율곡이 실리면서 모자가 함께 지폐에 실리는 진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등장한 인물들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 한국은행이 처음 만든 지폐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폐에 나온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1960년 이후에는 전 국민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경제개발이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예금 통장을 들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고 군인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실림으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지폐에 등장합니다. 또한 5천 원권에는 아들 이율곡이 실리면서 모자가 함께 지폐에 실리는 진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까지 법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공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당시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까지 법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공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당시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역사 인물 탐구 시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 인물에 얽힌 일화와 그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 인물에 얽힌 일화는 재미도 있지만 특히 일화를 통해 그 인물의 특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때 닭장에서 계란을 품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일화에서는 에디슨의 호기심 많은 성격을 읽을 수 있지요. 인물에 얽힌 그런 일화들이 정말 많지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동네 앞 산책을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화의 의미나 그 해석에 대해서는 간혹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지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까지 법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공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당시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기는 한데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다만 자신이 법을 어기면 법질서 전체가 붕괴된다는 의미의 말은 했다고 해요. 즉, 자신이 도망친다면 자신의 목숨은 살릴 수 있겠지만 법질서는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지요. 오늘 역사 인물 탐구 시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 인물에 얽힌 일화와 그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 인물에 얽힌 일화는 재미도 있지만 특히 일화를 통해 그 인물의 특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때 닭장에서 계란을 품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일화에서는 에디슨의 호기심 많은 성격을 읽을 수 있지요. 인물에 얽힌 그런 일화들이 정말 많지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동네 앞 산책을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화의 의미나 그 해석에 대해서는 간혹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지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까지 법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공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당시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기는 한데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다만 자신이 법을 어기면 법질서 전체가 붕괴된다는 의미의 말은 했다고 해요. 즉, 자신이 도망친다면 자신의 목숨은 살릴 수 있겠지만 법질서는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지요. 한국에서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어떤 곳을 보고 싶은데요? 저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동이 좋겠어요. 안동은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특히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의 전통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하회마을에 가서 이틀 동안 민박을 했어요. 한국 전통 한옥에서 민박하면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아, 그러면 저도 이번에 가서 민박을 해봐야겠네요. 한 번쯤 한국 전통 한옥에서 자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어떤 곳을 보고 싶은데요? 저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동이 좋겠어요. 안동은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특히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의 전통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하회마을에 가서 이틀 동안 민박을 했어요. 한국 전통 한옥에서 민박하면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아, 그러면 저도 이번에 가서 민박을 해봐야겠네요. 한 번쯤 한국 전통 한옥에서 자보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은 여행가이시면서 여러 권의 여행기도 내신 바 있는데요. 오늘은 여행 후 쓰는 기행문에 대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여행이 끝나면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인데 기행문을 쓰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많지요. 우선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노라면 한 번 더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행복하고 여행지의 추억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기행문은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과 느낌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일종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 안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만 막상 그 경험을 글로 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기행문을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쓰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떠나기 전에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 여행할 나라나 유적지와 관련된 책, 영화 등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미리 공부해두면 여행지에서 더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여행지에서는 사진만 찍지 말고 입장권이나 안내서 등을 꼼꼼히 챙기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도 메모해 놓으면 여행 당시 느꼈던 감상이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게 돼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행 날짜 순으로 사진과 각종 자료들을 모아 파일을 만들어두면 기행문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요. 기행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형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쓰는 게 좋아요. 첫 부분은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여행을 하기 전의 느낌, 그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써요. 글의 중간에는 실제 여행에서의 여정, 견문, 감상 등을 적으면 돼요. 정리해 놓은 파일을 바탕으로 하되 여행 일정 순으로 쓰는 게 쉬워요. 그 부분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전체적인 감상과 교훈 등에 대해 쓰고 마무리하면 되지요. 선생님은 여행가이시면서 여러 권의 여행기도 내신 바 있는데요. 오늘은 여행 후 쓰는 기행문에 대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여행이 끝나면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인데 기행문을 쓰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많지요. 우선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노라면 한 번 더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행복하고 여행지의 추억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기행문은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과 느낌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일종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 안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만 막상 그 경험을 글로 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기행문을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쓰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떠나기 전에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 여행할 나라나 유적지와 관련된 책, 영화 등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미리 공부해두면 여행지에서 더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여행지에서는 사진만 찍지 말고 입장권이나 안내서 등을 꼼꼼히 챙기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도 메모해 놓으면 여행 당시 느꼈던 감상이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게 돼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행 날짜 순으로
사진과 각종 자료들을 모아 파일을 만들어두면 기행문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요. 기행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형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쓰는 게 좋아요. 첫 부분은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여행을 하기 전의 느낌, 그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써요. 글의 중간에는 실제 여행에서의 여정, 견문, 감상 등을 적으면 돼요. 정리해 놓은 파일을 바탕으로 하되 여행 일정 순으로 쓰는 게 쉬워요. 끝부분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전체적인 감상과 교훈 등에 대해 쓰고 마무리하면 되지요.